투데이 핫경제입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 기준으로 206만 74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 고시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올해 기준 시급 9,620원, 월급 기준 201만 580원보다 2.5% 높은 금액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면서 매매 거래량이 월 4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1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의 3,711건 대비해서 11.5%, 전년 동기 2,014건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매매 가격도 정부 통계와 민간 통계 모두 하락세를 멈추면서 집값 바닥론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해서 42% 늘었습니다. 전기차 시장 자체가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그 열매는 중국과 미국 기업으로 집중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비아디는 100% 성장을 했고 미국 테슬라는 57%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 현대차 그룹, 폭스바겐, BMW 같은 전통의 자동차 회사들은 역성장하거나 유지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번 주말에 더해서 다음 주에도 폭염 경보급 폭염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서 무더위 쉼터를 4,200개소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더위 쉼터는 폭염 기간 중에 상시 일반 쉼터를 운영하고 폭염 특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연장 쉼터와 야간 쉼터를 연계해서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중국 경제가 더블디 불여로 심상치 않습니다. 하반기 우리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는 중국 경기가 회복된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또 중국 경기와 함께 세계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 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중국의 각종 경제 지표들이 기대감에 못 미치면서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경제도 타격을 받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위기론에 휩싸인 중국 경제를 진단해보고 과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의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핫이슈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론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중국이 여러 가지 이 코로나 때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고 다시 리오프닝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롭게 경제 문을 열면서 많은 기대를 했지만 그 GDP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예측하던 7%대보다 낮은 한 6.3%를 기록했어요. 청년 실업률도 생각보다 높고 각종 무역 수지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 현황 어떻길래 이렇게 걱정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막 6.3%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지난 12개월 동안의 변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통 GDP를 발표할 때는
그 지난 분기서부터 얼마큼 변화가 됐느냐 이걸 따지는데요. 네. 그 2분기의 변화율이 0.8%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2분기 변화율, 미국의 2분기 변화율은 0.6%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높지 않느냐,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 중국 입장에서는 0.8%라면 굉장히 낮은, 특히 아직까지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 국가라고 본다면은 굉장히 낮은 그 분기별 성장률이라고 할 수가 있고 1분기에는 2.2% 늘었습니다. 네. 물론 그때는 셧다운을 끝났기 때문에 보복 소비를 많이 했는데 그 보복 소비가 주로 서비스 쪽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는 그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은 2.2%로 자란 1분기 동안 자란 그 경제가 0.8%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이 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 다음에 그 중국 국내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청년 실업인데 이게 21.3%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선 사회적 안정성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좀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것은 중국의 수출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주로 이제 중국에 그 수출하는 상품들이 뭐 반도체 같은 중간재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중간재들은 중국 내부적으로 소비된다기보다는 요게 이제 수출품에 들어가서 이제 다른 나라로 제3국으로 수출되는데 요게 6월에는 12.4% 감소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중국 경제가 지금 그 상당히 좀 걱정되는 상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좀 수출의 길이 좀 많이 막혀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좀 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그 개인적으로 중국 가진 않았지만은 중국에 간 그 경제학자들 뭐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기록한 걸 좀 보니까 상당히 국민들이 좀 비관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소비를 늘릴 수가 있느냐, 투자를 늘릴 수가 있느냐 여기에 한계가 있는 거죠. 심리적인 요인이 예. 작용하겠죠. 예. 네. 지금 각종 그 지표에서 저희가 봤듯이 예를 들어 수출입 증감률 이런 것도 굉장히 악화돼 있고 청년 실업률도 한 작년 동기 대비해서 1.5% 정도 이렇게 악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듣던 얘기 중에 잃어버린 10년 많이 들었죠. 심지어 잃어버린 20년 이런 얘기까지 많이 들었는데 중국도 혹시 그런 잃어버린 10년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 경제학자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지금 중국 경제는 1911년 신해 혁명 당시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신해 혁명과 관련돼서 소설이 펄벙 여사가 썼던 대지인데요. 이 대지의 그 여자 주인공인 오란이 그 도독대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그 부잣집이 털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 우연히 갔다가 보석을 주워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성장률을 보니까 소비는 그나마 버텼는데 이 소비의 20%는 부유층들 그리고 일상적인 그 소비 투자 형태라는 거죠. 금이라든지 액세서리 같은 거 있었고요. 특히 중국에서는 저희 자동차 판매가 많이 늘어났는데 네. 이게 7월 1일부터 배기가스 규제 강화에 따라서 그 자동차 회사들이 그 판촉전이 벌어졌습니다. 1+1 행사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경우에 상당히 소비는 침체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알려주는 사태가 뭔가니 중국 같은 경우에는 1, 2분기에 개인들의 예금이 무려 12조 위엔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규모는 전체 소비의 절반 정도가 소비를 안 하고 저축으로 갔을 정도로 상당히 좀 불안하게 느끼는 상황이고요. 일본처럼 디프레션 우려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6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제로 성장을 했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도매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4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위축이 되어 있죠. 또한 그 국진 민폐에 따라서 민영 기업들은 모기장 밖에서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선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8월 2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세계에 깊어지는 디프레션 우려 속에서도 세계와 가장 역행하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처럼 자산 거품이 붕괴되고 있죠. 또 부채 축소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 대한 성장 동력은 계속 급감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이 물가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물가 안정에도 도움은 되겠지만 전 세계 성장 엔진 역할을 해왔던 중국이 소비를 안 해준다면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소비재 그리고 식량, 에너지 가격도 모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그만큼 시름을 앓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하루속히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는 부동산이라든지 수출을 대체할 만한 강력한 성장 엔진을 발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 경제 위축에 따른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도 둔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심지어 일본 경제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려스러운 예측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특정 부문별로 보면 일본의 과거와 굉장히 비슷한 면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어떤 면들이 좀 비슷한 게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전체 민간과 정부를 다 합쳤을 경우에는 순견지 부채까지 합쳤을 경우에는 GDP 대비 350% 정도 됩니다. 일본이 헤이세이 버블 직후인 1993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93%였던 비교해 보면 이것보다 상당히 더 위험한 상황이고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민영 기업들, 그냥 국영 기업에 대한 부채 축소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일본처럼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도 상당히 위축되는 국면으로 지금 흐르는 모습이 뚜렷해지지 않나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이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과잉 생산 시설을 제대로 줄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현재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나서 그 철강이라든지 그 시멘트, 가구 같은 경우는 과잉 생산 시설이 무려 30% 정도 더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가격도 30-40% 빠졌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소비 위축뿐만 아니라 또 생산 위축으로 가면서 다시 가처분 소득도 위축이 되는 상황입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줄이고 신규 고용을 줄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조금 전에 그림에 보시다시피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무려 21.3%까지 올라왔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통계에 왜곡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이 많이 닮아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특히 외작의 기업들이 중국의 핵심 산업 단지에서 많이 이탈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공장들과 관련해서는 핵심 부지의 공실률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임대료도 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도 안 하고 그리고 디플레이션 상황이 지속이 되면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돈을 푼다고 해서 이 돈 푼 게 투자로 이어지거나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빚 상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하루속히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는 이런 작업들이 시급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런 우려들 때문에 월스트리트 같은 이런 데서는 이미 중국의 고성장이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전망하기도 하고요. 세계적인 그런 금융기관들이 각종 지표에서 중국의 성장률 예측치를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진짜 중국에서 이렇게 고성장이 진짜 종료된 건지 또 어떤 미국이나 이런 데가 계속 제재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악영향을 미칠 건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먼저 국내적으로 얘기한다면 확실히 경제 성장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성장에 있어서는 중국이 상당히 건설에 의존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선 내부적인 성장에서 한 3분의 1 또는 2분의 1까지가 건설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 때문에 지금 건설 산업은 지금 다 좀 위축된 상태고. 네, 홍다, 예. 완다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그래서 사태들이 있죠. 기업들도 지금 이제 다 좀 문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섣불리 이제 건설 프로젝트 시작하지 않을 겁니다. 주택에 대한 수요도 지금 많이 좀 위축된 상태고요. 네. 그래서 내수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면은 지금 그쪽에서는 한계가 있고. 수출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이제 제재를 하고 있다는 거지만은 거기서는 그래도 약간의 희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중국만큼 생산을 잘할 수 있는 국제적인 생산 기지가 없거든요. 지금 미국 제재 때문에 또 중국의 내부적인 문제, 특히 인건비의 상승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중국을 떠나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장소가 그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뭐 작년에 그 미국 그 중국 그 무역 관계를 보면은 사상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사상 최대 양자 무역 적자였습니다. 네. 미국이 자꾸만 다른 데로 가려고 해도 다른 데 일단은 현재로 갈 데가 없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선 아직 그 지금까지는 그래도 계속 좀 수출을 통해서 뭐 어떻게 좀 숨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은 지금 국제 경제가 지금 침체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크게 성장을 또 바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은 이 빚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고 이 빚 문제는 최소한도 한 20년 된 문제입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팬데믹 이전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위기 전서부터도 이 빚 문제가 뇌관으로 이제 지적이 됐었는데 그래서 뭐 매년 그냥 한 2, 3년 후에는 이 빚을 조절하겠다. 내년에는 이 빚을 조절하겠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정책을 제시했지만은 뭐 글로벌 금융 위기 맞고 네. 그다음에 뭐 2010년 들어와서 또 그 수출 국제 경제 둔화 맞고 그다음에 또 팬데믹 맞고 그래가지고 네. 계속 연기시켰다가 지금 드디어 이 부채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뭐 공기업하고 그 정부의 부채만 보면은 한 300% GDP의 300% 된다고 하니까 네. 이제는 뭐 거의 갈 수 없는 데로 갔고 요 그 부채 때문에 이제 특히 지방 정부는 그 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네. 네. 중앙 정부는 아직도 좀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 중앙 정부가 이 건설을 잘못 건드리면은 문제를 장기적으로 보면 악화시키지 풀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부채를 줄여야 되는 정책을 써야 되고 그렇다면 경기가 오히려 침체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또 상황은 그게 좋지가 않죠. 그래가지고선 지금 중국 정부도 어떻게 본다면 좀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려 섞인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거꾸로 만약에 저희가 기대도 없었다면 아마 우려도 없었겠죠. 코로나를 이제 건너오면서 리오프닝을 하면 중국이 다시 리오프닝을 하면 세계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거다. 중국 내부 경제도 활성화가 될 거고 세계 경제에도 크게 힘이 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우리가 컸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우려도 더 클 것 같은데 정작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 정부나 중국 언론을 보면 그렇게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중국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6월달 텐진에서 열렸던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리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 회복세는 명확하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성장률 목표가 5% 내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잠재 성장률이 5%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목표 성장 달성이 가능하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14억 인구를 1인 독재 체제 하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선거에 의해서 권력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도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그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기 자극 정책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산업 고도화에 따른 일시적인 실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민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과잉 부채, 경제 개혁보다는 아무래도 현재 러시아의 그 정정 불안 문제에서 보듯이 치안이라든지 안보에 좀 더 집중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4일 날 상하이 그 협력 기구에서 해양 세력에 맞서서 대륙 세력 간의 단합을 좀 촉구하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또 7월 6일 날 동부 정부를 찾아서는 전쟁에서 승리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전투 계획을 세우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 주석 같은 경우에도 북한처럼 벼랑 끝 전술을 쓸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간다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반도체라든지 대만 문제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이런 그 희망 섞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
미국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좁은 길에서 적을 만나면 용감한 자가 이긴다는 그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디리스킹 작업을 계속하는 한 중국도 강대강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양국 간의 갈등 관계는 그렇게 조기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벼랑 끝 전술하면 흔히 이제 북한에서 많이 쓰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이 중국이 경제에 있어서 미국과의 대척점에 있어서 그런 벼랑 끝 전술을 쓸 것이다.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조금 새로운 시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중국 경제 위기에 대해서 각종 이제 어떤 그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미 피크점을 찍었다 해서 피크론도 얘기를 했고 또 잃어버린 10년 그게 이제 또 더 강하게 가다 보니까 아예 그냥 차이나 런 중국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상책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또 외부에서 너무 서방 측에서 너무 우려 섞여서 이렇게 과장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과장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첫째로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생산 기지가 중국 외로 다른데 지금 갈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고 싶어도 지금 못 가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유럽 기업을 본다면은 정부 차원에서는 중국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업 자체는 그래도 중국 시장이 하도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계속 좀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금년에 벌써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계속 중국의 사업을 유지하겠다고 해서 중국에 가가지고선 중국 노동자들 칭찬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네네. 빌 게이츠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일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빌 게이츠가 또 중국에 가가지고선 중국 시장의 중요성 같은 거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래가지고선 최소한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국에서 철수하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재조절은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중국의 인건비가 늘기 때문에 중국이 옛날같이 매력적인 그런 생산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팬데믹 이전서부터도 조금씩 빠져나오곤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베트남 같은 데가 지금 이제 새 개척지가 되고 있고 인도네시아나 인도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거기서는 이렇게 중국에서 많은 생산을 이어받을 그런 준비는 아직 안 돼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빠져나가려고 노력은 할 거지만은 아마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차이나런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중국 경제는 우리 이 자유시장 경제랑 좀 달라서 63% 정도의 비중이 국유 경제가 차지하고 있다. 그게 사실상 공유 경제 아니냐. 이런 시각 때문에 이게 과장돼 있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랑 좀 달라서 이 우려가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정부 사람들하고 만나보면 현재 경기 침체 국면은 맞지만 이게 경기 순환 국면상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투자를 좀 자극시킨다든지 소비 부양책을 내놓는다면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조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성장 동력을 데이터 경제라든지 그리고 고령화와 관련된 소비 산업에서 지금 찾고 있는데요. 데이터 경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직접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는 다른 나라보다도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성형 AI 같은 경우도 미국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된 규제가 그렇게 느슨한 편이고요. 또 국가가 기업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를 방대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검색 엔진 회사지만 최근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프트 플랫폼인 아폴로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때문에 베이징에 가시면은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무인 택시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레벨 5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베이징을 주변으로 해서 500km 정도까지는 단계적으로 자율주행
자율주행이 허락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자율주행 AI와 관련된 기술은 드론이라든지 무기 기술하고 합쳐져 가지고 지능화된 무기 체계 개발에도 쓰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새로운 성장 엔진들을 차곡차곡 준비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이번에 경기 침체 국면이 그게 오래가지 않고 산업 고도화에 따른 일시적인 충격으로 좀 해석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해서 여러 설왕설래가 있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당 중앙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수많은 정책들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주요 내용들이 주요한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뭐 요거는 이번 계획에서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금년 한 2월서부터는 인프라 시설을 좀 투자를 늘리고 있긴 합니다. 네. 미국의 제재 같은 데서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국내 생산을 좀 높이겠다, 국내 국산품 비중을 높이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선 이미 인프라 투자는 이 전서부터 시작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20대 정책이라고 해가지고선 뭐 시도를 했는데 글쎄요, 이걸 보면은 뭐 중국 차원에서는 좀 획기적인 정책이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분들은 뭐 다 좀 들어본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에 대해서 뭐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신에너지 자동차 특히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 그 다음에 주택 수요를 지원해주고 뭐 거기에 대한 뭐 가구나 가전 같은 거 살 때 좀 지원해주겠다. 문화, 관광, 건강 서비스 같은 것을 장려시키기 위해서 또 역시 인센티브를 주겠고, 그 다음에 유급 휴가를 좀 더 쉽게 해주겠다. 농촌에 있어서는 뭐 녹색 제품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좀 중점을 주고, 전자상 거래, 택배 시스템을 좀 더 원활화시키겠다. 그리고 또 농촌 관광을 좀 더 원활화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뭐 나름대로 이제 뭐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 맨날 제기하는 정책인데 네.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성과가 있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경제를 그냥 완전히 그냥 바꾸기 정도는 힘이 좀 없는 정책인 것 같아서 중국도 이게 성공할지.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국민들은 조금 좀 아직까지는 비관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정책을 나오는 인센티브를 많이 활용할지 요거는 조금 의심이 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수요를 늘리겠다는 정책은 좀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잃어버린 10년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위기감이 도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에 대응해서 중국 정부가 내놓는 정책까지를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가계부채, 그다음에 뭐 정부부채, 그거에 또 이어서 지방부채도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 중국도 지방부채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이고 어떤 우려들이 있는 건지요? 네, 이 때문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회색 코뿔소 출연이죠. 그러니까 예상이 됐지만 막상 출연을 하면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런 위기상에 초래하는 그 위기를 말하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GDP 한 100% 정도까지 부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IMF 같은 경우에는 융자평대라 그래서 지방 정부의 건설과 관련된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기구가 있고요. 또한 정부가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된 산학 펀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현재 숨어 있는 대차 대조표 상에서 기재되지 않는 부채가 무려 1조 1,776조 원 정도가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5%씩 성장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는 않겠지만 중국의 성장률은 앞으로도 계속 급속하게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여기에다가 중국은 국유 기업들, 중국 철도 그룹 같은 경우에는 부채 규모만 무려 1,17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천문학적 규모인데요. 중국에는 200만 개 국유 기업이 있는데 이들 국유 기업까지 포함시키면 GDP 한 또 1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총 채무 규모가 GDP 대비 IMF 기준으로는 350%까지 높아졌는데요. 일본의 헤이세이 버블 직후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부채에 의존한 인프라 사업을 앞으로는 더 이상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내놓는 대책들을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2가구 이상 주택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삭제해주고 그 대신 현재 부동산과 관련된 보유를 하지 않으면은 은행 대출을 해주겠다고 이런 조치까지 나온 것으로 봐가지고는 아랫도를 빼서 윗도를 개는 형태의 이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는 재원이 이제 고갈되는 게 2030년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그 부채 비율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회색 코뿔소를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 어떤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뭐 중국 경제도 충격을 받는 효과도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견은 하고 있지만 막상 출연했을 때는 엄청난 공포를 몰고 올 그 회색 코뿔소, 그 회색 코뿔소를 미연에 이렇게 방지를 해야 되겠네요. 중국이 그동안 이제 정부 주도의 경제였는데 63% 이상이 이제 정부 주도의 경제였는데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는 민간 기업의 활성화,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면서 이번에 많은 제도들을 또 발표를 하고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 때문에 그럴지는 조금 의심이 들어요. 많은 나라들, 어떤 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정부가 기업들한테 압력을 넣을 때는 특히 좀 정부의 영향력이 큰 나라에는 좀 일시적으로 뭐 투자를 늘리다든지 아니면 고용을 늘리다든지 그런 효과가 있긴 한데 이번에 시진핑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기업들을 좀 조절시키겠다고 해가지고선 상당히 많은 그 압력을 넣었고 그다음에 뭐 CEO들 같은 경우도 뭐 체포시키거나 집안에 잡아두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압력을 통해서 좀 그 고용이나 투자를 높이는 효과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시장 경제에 따라서 움직이진 못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들을 창출시킬 수가 있을까? 지금 중견기업들이 더 커질까? 아니면은 좀 중소기업들이 자기네들의 뭐 어떤 뭐 고용이나 투자를 늘릴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기적으로는 뭐 그 여러 나라들 마찬가지지만은 정부가 압력을 넣으니까 뭔가를 해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게 계속 그 유지되면서 이어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대한민국도 아주 대한민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또 리스크로 다가와 있는 부동산 시장. 중국 경제에서도 한 25%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헝다, 완다 여러 리스크들이 이제 발생해 왔는데 중국의 부동산 시장 현황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17일 날 월요일 날 큰 사건이 터졌는데요. 헝다가 2년간 재무제표를 발표하지 않다가 이날 저녁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부채 규모가 무려 438조 원에 달한다고 보고서를 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한 해 예산의 68% 정도 되고요. 중국 GDP의 한 2%대는 아주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제 마각 노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뜻하지 않게 이런 그 헝다 사태로 인해서 중국의 9만 개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갖고 있는 부채가 5조 달러, 그러니까 5,900조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가 밝혀졌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철강, 시멘트 이런 산업들까지 지금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완다 그룹의 우량 회사죠. 그 다롄 완다 상업 관리 회사 같은 경우도 지분을 매각할 정도로 상당히 위기 상황에 몰리기도 했고요. 특히 헝다나 완다 같은 경우에는 매출 규모가 9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딜로이트가 우리나라 건설 회사 중에서 세계 10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7곳이 된다는데 이 7곳을 다 모아야 한 90조 원 정도가 되니까 중국의 이번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2분기에는 무려 29% 넘게 지금 그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중국에서는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국의 아파트와 관련돼서 진척률이라 해서 입주하는 그 비율을 보면은 35%가 채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부동산은 더 이상 투자할 수 없지 않나.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기업 도산법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데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1차 부도가 나면은 다음 날까지 연장을 해주고 이게 네 번째 발생을 하면은 연장 없이 바로 부도 처리가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부도 처리를 계속 유예를 시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2년 전에 부도 났던 헝다, 뭐 롱창, 스마오, 슈이, 진커, 양광천 같은 경우에도 좀비 기업처럼 여전히 살아 있고요. 또한 이런 그 권정 교육 양태, 그러니까 내 권력을 돈으로 써서 같이 잘 살아보자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법원이나 은행, 자산관리회사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신탁 그리고 자산 투자 신탁 기금 같은 게 전부 얽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난막상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이 이 부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중국 경제가 한 단계 더 올라가냐 후퇴하느냐 일본식으로 20년, 30년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대규모 부동산 부양 정책 이런 걸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국도? 네, 대규모 부양책을 썼을 경우에 문제는 그 중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경기를 끌어올리고 4,500만 명 정도 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일자리도 창출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금들이 더 집행이 되면 상당히 큰 위험이 처할 수 있는 게 중국의 신도시와 관련된 그 입주하는 사람 숫자들이 30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14억 명인데 이게 공급이 과잉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또다시 공급을 과잉시켰을 경우에는 일시적인 그 효과는 발생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의 디프레션 압력을 더 가속화시키고 중국 경제를 다시 되살릴 수 없는 상태까지 몰아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거와 관련된 민영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처리하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결국 부동산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전기 자동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같은 중국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산업 분야 이런 걸로 돌파구를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지금 뭐 최소한도 그냥 다음 몇 년 동안에는 지금 미국하고 무역 전쟁이 있어도 뭐 전기 자동차, 전기 배터리 이런 분야 같은 데서는 중국이 혜택을 볼 거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시설이 가동되지는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좀 얘기했지만은 이게 숨통을 마련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활기찬 새로운 그 동력을 마련하기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시설이 가동되면서 중국의 수출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3시장을 찾아서 이제 좀 그쪽으로 수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 동남아 쪽에서도 뭐 중국을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좋은 그 수입원이라고 보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베트남 같이 이제 새로운 생산 기지가 또 생기면서 역시 그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경쟁자들이 많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지금 수출이 숨통을 마련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완벽하게 뭐 어떤 동력을 마련해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 경제 침체와 돌파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중국이 아무리 위기를 겪는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수출 수입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중국의 경제 위기에 잘 대응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할 텐데요. 그에 대해서 화면 보시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반도체나 각종 이제 2차 전지, 기타 각종 전자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이제 미중 경제 전쟁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의해서 이제 탈중국 압박까지 우리도 받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경제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중국의
경기 둔화, 또 미중 갈등, 경제 전쟁 이런 거에 대한 그 돌파구 이런 걸로 인한 우리 경제의 역량은 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우리 경제 같은 경우는 그 미중의 그 종속 변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헤쳐갈 수가 있는 상황이 별로 없는데요. 이번에 그 제넷 옐렌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뭐 고위급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뭐 중국이 수출 규제와 같은 위협을 계속한다든지 계속적으로 패권을 추구한다면은 미국은 디리스킹 전략, 위험 절감 정책을 계속 펼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고성능 컴퓨터라든지 슈퍼컴퓨터, 양자 계산과 관련된 그 반도체와 관련된 대중국 수출이 이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군사 분야 외에도 미국은 바이오 기술이라든지 항공, 통신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그 미국에 투자한다든지 또 중국인들 중에서 이와 관련된 비자 절차를 상당히 까다롭게 한다든지 아예 금지시킬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동맹국도 전력 반도체 부분과 관련해서 대중국 봉쇄 전략에 같이 동참하라는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반도체 기업과 관련된 대중국 기업들에게는 연구 개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돈줄을 말리겠다는 정책을 지금 펼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AI와 관련된 소프트 기술은 있을지 몰라도 하드웨어 만드는 기술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제조 2025에서 반도체와 관련돼서 2025년까지 자금률 70% 올리는 목표도 달성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민생 기술을 이용해서 국민 융합 정책 를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들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관련된 갈등 관계가 좀 더 지속이 되고 우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악화될 소지가 있지 않나.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수출은 대중국 수출의 40%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반도체 수출을 제재한다든지 규제를 했을 경우에 중국도 우리나라와 관련된 수출 물동량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입장에서 는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미중 경제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중요한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왕이 외교부장이 다시 이제 전면에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혹시 미중 관계 또 한중 관계 이런 쪽에 변화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공직사회가 지금 꽁꽁 얼어붙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총리급인 친강 외교부장을 비롯해서 중국의 그 21개 부처 중에서 서열 18위 정도 되는 인민은행의 그 행장도 교체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사정 그 회오리 또 부정부패 척결 운동이 일어나면서 공직사회가 절대 복지부동하고 있고요.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대출을 하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금 왕이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반미 연대를 구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워싱턴 쪽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중 관계가 전혀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스럽게 왕이가 되면서 9월 인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그리고 11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에펙 정상회담 그리고 그동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4년간 중단되었던 한중일 정상 간의 그 대화가 재가동하기 위해서 장관급 그 프로세스들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그 가동도 외부 여건, 그러니까 8월 18일 날 미국에서 열리는 그 캠프 데이비드 그 별장에서 중국과 관련된 봉쇄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런 정상회담과 관련된 협상도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중 간의 갈등이 그리고 한중 간의 갈등으로 확산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이제 프렌드십 쇼어링이라고 할 정도로 서로 이제 어떤 경제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이 대책 없는 탈중국화도 안 될 것이고, 그렇지만 또 너무 중국에 의존하는 것도 또 안 될 것이고, 새로운 어떤 시장도 모색하고 새로운 활력을 좀 찾아야 될 텐데
이런 때는 어느 시장을 좀 새로 찾고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지금 이 생산 기지가 중국으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상당히 지난 한 1, 2년 동안에 상당히 좀 놀라웠던 게 베트남이 우리의 이제 3대 수출국으로 등장했죠.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하면서 그 부품이 많이 베트남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인도에 대해서 인도가 중국보다 이제 좀 인구가 더 많은 국가가 되고 아직까지 인건비나 뭐 소득이 굉장히 낮은 국가니까 거기가 될 수가 있지가 않을까. 그런데 인도에서는 만약 그런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국내 경제 정책에 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좀 시장 개방에 소극적인 국가예요. 그래가지고서 외국 투자도 좀 아주 엄선하게 받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 개발이 계속 좀 실패되고 있고 좀 그런 전통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가 하나의 그 대체가 될 수가 있지만은 그렇다면 인도 내부의 노력이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의 유망한 국가는 인도네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그 인도 다음에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고 그 다음에 아세안 쪽에 이제 이미 합류돼 있고 그 다음에 또 그쪽에서는 외국인 투자나 뭐 그런 것들을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또 하나의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국가들에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 같은 데 본다면 우리가 그 한 20년 전에는 미국에 그 수출을 너무 많이 집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기업에 가서 얘기해 보면은 왜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너무 어렵다. 새로운 시장 개척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선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바로 옆에 중국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또 중국은 아주 그냥 빨리 그 성장되면서 시장을 활짝 열어놨으니까 중간재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이 그쪽으로 많이 넘어간 건데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정부가 물론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수출처를 찾아가지고선 거기에 움직여야 그래야지 우리가 좀 우리나라 총 수출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역국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그런 중국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에 대비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중국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나 기업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중국 성장에 따른 그 단물을 즐기다 보니까 세계 그 산업 구조 패러다임에 그 대처하는 방법이 상당히 늦었는데요. 특히 AI 같은 경우에는 한번 뒤처지기 시작하면 도저히 따라잡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고성능 컴퓨터라든지 슈퍼컴퓨터, 양자 계산과 관련된 반도체나 AI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그 상관하기 모두 합치를 해서 위기를 좀 돌파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에 중간재를 주로 수출하고 있는데 만약 중국이 중간재 수출이 줄어든다면 우리가 새 생산지로 중간재를 팔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AI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기술이 그것을 뒷받침해줘야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이 치명적으로 중요한 그런 분야이고 그다음에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한 2, 3년 동안 봤지만은 전통적인 산업도 아직도 잘하면은 그러면은 세계 거의 독점처럼 되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그 숨은 이득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우리나라가 신기술을 개발해야 되겠지만은 전통 기술도 우리가 좀 느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전통적인 산업도 우리가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게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은 최소한도 좀 제도를 풀어줘 가지고선 우리가 전통적 신기술 이런 기업들을 다 다양하게 갈 수 있어야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병목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잃어버린 10년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화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 위기, 또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가 대비해서 나아갈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전문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지수와 2달째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무역수지 등등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들이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우리 경제가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경기 전망에 대해서 다음 이 시간에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